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과 민사특별법 기본 과정을 시작하게 된 이정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차근 볼 텐데요.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배웠던 것은 단어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민법 전반에서 이것이 이 개념들이 어떤 것인지 이 개념 위주로 살펴봤다면, 기본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시험에 잘 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회차는 한 강의당, 한 강좌당 한 50분 정도, 45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강의할 거고요. 이렇게 강의 회차는 약 한 40회 내외로 이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자, 민법이 우리가 점수를 반드시 따야 되는데, 우리가 커트라인이 뭐 60점이라고 놓고 보면 민법에서는 60점 이상을 맞아야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이제 공인중개사 업소를 경영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취업해서 일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게 법률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당사자들은 욕구가 다 다른데 이거를 내가 조율하고 맞추고, 그런데 가이드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법이거든요. 아무리 상대방이나 당사자들이 뭐 이러저러한 요구가 있어도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뭐 그것까지 막 우기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법 규정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업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강의하게 되는 게 이제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은 자, 50분 정도 강의하는 거,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강의하는 거, 한 8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강의할 생각입니다. 한 8회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민법 총칙은 제가 기초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민법 총칙이 굉장히 분량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개념들이 처음에 등장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량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민법 총칙을 가만 보면은 민법 총칙이 크게 보면 두 파트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앞부분 파트가 이렇게 있고 뒷부분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앞부분 파트는 크게 보면 법률행위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게 앞부분 파트입니다. 이제 법률행위 뭐 얘기는 많이 들어보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계약, 그죠? 채권 계약, 뭐 물권 계약, 하여튼 계약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무엇이고, 법률행위는 뭘 이루어져 있고, 법률행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률행위의 내포인 의사표시라든지, 아니면은 이 법률행위가 제대로 성립할 수 있는 성립요건, 뭐 효력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자, 법률행위가 어떻게든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다, 요걸 배웠죠.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굴 통해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맞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겠죠. 제3자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보통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리 이후를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의 후반부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리나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요 부분이 이제 민법 총칙의 후반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디가 더 중요하느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걸 놓고 보면은 맨 처음에 있는 법률행위, 의사표시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되게 관념적이고 뭐 실생활에서 잘 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뭉게뭉게 구름 떠듯이 뭔가 이렇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래서 앞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뒷부분에 이게 제대로 실력을 쌓아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좀 찝찝하단 말이죠. 그 찝찝함을 남겨놓으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법률행위 파트, 넓게 보면 법률행위 파트예요. 이 법률행위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일 처음에 권리라는 게 나오죠. 권리라는 건 뭐냐면, 권리, 야, 내가 너한테 요구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서 인정한 힘, 이게 권리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이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는 뭐 도덕적인 파트에서, 도덕적 규범에서 나오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도덕윤리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보통 대가족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럴 때 어르신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뭐 이렇게 식사를 시작하시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 이런 것도 순서잖아요. 이게 윤리고.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가장 좋은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한다. 이런 것들. 그 어르신들은 가장 좋은 이제 물건을 취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도덕에서 파생돼 나오는 권리지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이 도덕에서 파생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배웁니다. 현대 생활에서는 사회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도덕률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법이다. 그래서 이 법률 관계라는 거,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다 이거죠. 누구한테는 이렇게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렇죠? 법에서 인정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법에서 인정하는 듀티, 의무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이렇게 상반되는 관계가 있겠다 이겁니다. 이 법률 관계의 변동은 결국은 권리와 의무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권리는 법에서 인정한 힘이기 때문에 법에서 제일 처음에 부여해 줄 수가 있겠죠.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건 뭐다?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 없이 특정인에게 발생하는 것, 이거죠. 자,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 권리의 취득입니다. 그런데 권리의 취득도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사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취득이죠. 하지만 원시 취득 이럴 땐 누구로부터 가져오는 게 없이 내가 취득하는 걸 말해요. 내가 예컨대 지나가다가 예쁜 조약돌을 하나 발견해서 내가 주머니에 넣고 온다. 이러면 누구한테 갖고 온 게 아니죠.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내가 가져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건 무주물 선점 이렇게 부르고요. 유실물 습득, 뭐 시효 취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자, 승계 취득이라는 건 내가 취득하긴 한 건데 누구로부터 이어서 받는 거죠. 이게 승계 취득입니다. 그럴 때 승계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권리를 가져오는데 이 권리의 원래 주인, 그 권리의 원래 주인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를 가리지 않고 다 갖고 오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수많은 권리관계 중에 일부만 뽑아서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자, 전부를 통째로 다 갖고 오는 것, 이거를 이전적 승계라고 부릅니다.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고 일부만 빼오는 거를 설정적 승계라고 불러요. 일부만 빼오는 게. 자, 이전적 승계도 통째로 다 갖고 오는 것, 이거를 포괄 승계라고 하고, 자, 이 사람 거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빼와서 그 하나의 통으로 다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이제 뭐 포괄 승계는 대표적인 게 상속이죠. 상속하게 되면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몽땅 갖고 옵니다. 이거는 뭐 고를 수가 없죠. 이게 포괄 승계가 되는 거고, 자, 내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 물건에 관련된 이제 권리들 요거를 빠지지 않고 다 갖고 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다 갖고 오죠. 요게 이제 특정 승계가 되는 겁니다. 설정적 승계는 전 권리자가 갖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한 지배권 중에 일부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권능들 중에 일부만. 제가 지금 권능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권능들이 있어요. 권능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권리를 이루게 됩니다. 예, 이게 권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라고 부르면 되죠. 예컨대 소유권이다, 소유 권리다. 그러면 뭐 사용권,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 소유자니까. 그리고 이거를 남한테 빌려주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수익권, 이런 것들. 사용권, 수익권, 내가 이걸 처분할 수도 있겠죠. 처분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권능입니다. 권리의 구성 요소들은 권능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승계는 자, 개개의 권리를 그죠? 어떤 전 주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하나만 뽑아서 갖고 오되 그 물건에 대해서는 통째로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권리의 일부 권능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권능은 다 갖고 오는 것, 이게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는 전 권리자의 권리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거를 가리지 않고 다 갖고 오는 게 포괄 승계. 자, 설정적 승계는 전 권리자의 권리 중에 일부 권능만 뽑아오는 겁니다. 그게 설정적 승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설정적 승계. 자, 권리의 변경이라는 건 주체가 변경될 수 있고요. 주체의 변경이라는 건 소유권을 팔아먹었다. 그럼 주체의 변경되죠.
또 내용의 변경이라는 것도 질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양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권리의 소멸. 권리의 소멸도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있겠죠. 절대적 소멸은 그 물건이 완전 부스러져서 없어졌다.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게 절대적 소멸이고, 상대적 소멸은 자, 권리의 주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 이 정도로 부른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 이것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관념적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법률 요건이 있으면 법률 요건. 자, 요거를 조금 올려서 설명해 볼게요. 자, 법률 행위는요. 법률 행위는 어떤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어떤 법률 효과가 나온다. 요거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법률 행위라는 것.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자, 어떤 계약에 필요한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계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권리와 의무들이 이러거다. 이런 거를 이행해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 효과예요. 이런 법률 요건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 가지의 구성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안에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있을 수 있다. 이 구성 성분, 그죠? 이 구성 성분을 뭐라고 부르냐? 구성 성분. 이거를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 그냥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구성 성분을, 용어를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법률 요건에는 이 구성 성분이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단독행위 같은 건 법률 사실이 하나. 즉, 뭐 구성 성분이 하나면 돼요. 하지만 계약 같은 거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 이렇게 구성 성분이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법률 요건에 법률 사실들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2개. 요게 하나는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이고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딱 합치가 돼서 법률 요건이 딱 완성이 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긴다?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매수인은 뭐 해야 돼요? 권리가 있죠. 매수인의 권리. 이게 뭐예요? 물건 내놔라.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의무는 뭐예요? 의무. 돈 줘야 돼, 돈. 그죠? 돈을 매도인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어떤 법률 효과가 있느냐? 이 사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어떤 권리?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의무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이게 법률 효과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는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의 의사의 합치가 돼서 법률 요건이 딱 완성이 되면 그러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법률 효과는 매수인은 물건을 달라고 하고 돈을 주고 매도인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 요겁니다. 요게 계약이에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요거 보면은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라는 건 병렬적인 게 아니라 법률 요건의 구성 성분이 요거 법률 사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여러 개의 법률 사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다.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 이렇게 의사가 합치가 되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의 요건이 딱 충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률 효과가 딱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자, 법률 사실, 그러니까 저 구성 성분,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은 또 나눌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누는 방식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이 용태라고 쓰여 있는 거는 인간의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정신작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용태라고 부르고요. 인간의 정신작용이 없다 그러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사실들, 그러니까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인 법률 사실에는 인간의 의식 작용이 들어가 있는 법률 사실도 있고 인간의 의식 작용이 안 들어가 있는 법률 사실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 용태 중에 외부적 용태는 인간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외부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예, 그거를 외부적 용태 이라고 부르고, 내부적 용태는 정신작용이 있긴 한데 드러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사람의 정신작용이 포함된 법률 사실이긴 한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이런 정신작용이더라. 요걸 가지고 법률 사실 만들면 내부적 용태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자, 외부에 드러난 인간의 정신작용도 적법행위가 있고 위법행위가 있어요. 외부에 드러난 인간의 정신작용이긴 한데 사회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정신작용이 있겠고, 아니면 예컨대 정신작용,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쵸? 이게 드러났어요. 죽여줘라, 그럼 1억 줄게, 이런 거. 인간의 의식작용이 드러났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이건 위법행위라고 부릅니다. 위법행위. 자, 이렇게 적법행위 중에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있다. 저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래요. 공통점은 뭐냐? 뭔가를 의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욕한다. 똑같아요. 의욕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특정한 효과를 노리고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내 지향점이 있는 의식작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특정한 목적이 있는 지향을 갖고 있는, 지향을 가진 의식작용입니다. 요게 의사표시예요. 저게 의욕입니다. 이걸 의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진 의식작용이 있다. 내가 특별한 목적을 딱 내가 의도한 게 있는 거예요. 딱 이거 하고 싶은 거. 딱. 자, 이거는 똑같아요. 의사표시나 준법률행위나. 그럼 뭐가 다르냐? 의사표시는 이 사람이 딱 지향을 했죠. 내가 어떤 특정한 욕망, 욕구에 의해서 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의식적 지향을 했는데 그 의식적 지향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의사표시라고 부르고, 이 사람이 그런 목적이 있는 정신적 지향을 딱 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법률에 딱 일방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규정돼 있어, 효과는. 그러면 그거는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해만 필요한 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의사표시라는 건,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는 어떤 지향점이 있는 욕망, 욕구, 이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 지향점이 있는 욕망, 욕구대로 효과가 나타나면 의사표시. 생각한 대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욕망, 욕구, 지향점이 있는 의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일방적으로 법에 써 있다. 그러면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요건 거예요, 요거. 그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는 그냥 규정돼 있어요. 당사자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표현행위, 사실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런 거 있는데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막 골치 아프게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없는데 그래도 기본 강의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이 의사의 통지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의사표시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이거는 법률 규정에 딱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의욕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서 딱 효과가 정해지고, 의사표시는 이 사람이 의욕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장해주고 이렇습니다. 요거만 달라요. 겉보기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의사, 의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는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야. 의사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할 거야. 이런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저 관념의 통지라는 건 과거나 현재,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 그죠? 이미 딱 고정되어 있는 요거를 전달해 주는 것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이렇게 돼 있죠? 의사의 통지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사표시도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관념의 통지는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감정의 표시는 그냥 감정 표시하는 거야. 감정. 용서. 옛날에는 유서라고 불렀는데 그냥 용서예요. 용서. 예컨대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폈어요. 그럴 때 이 배우자의 불법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내부적 용태 보시면 되고. 사건, 이거는 인간의 정신작용이 안 들어있는 거. 그죠? 예컨대 사람의 출생, 사망. 이건 인간의 정신작용과 관련 없는 거고, 시간의 경과. 예컨대 지금 오후 1시였다가 좀 있다가 오후 2시가 된다. 이건 시간의 경과는 인간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죠? 그런 것들. 그쵸? 부당이득, 혼동,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배웁니다. 부당이득은 법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거예요. 혼동은 권리가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권리만 살아남고 나머지 권리는 없어지는 것. 이게 혼동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는 우리 이제 그 민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개념이에요. 의사표시를 메인으로 하는 법률 요건들을 다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인데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뭐가 생긴다? 법률 효과가 생긴다. 자, 이 법률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이 뭐다? 법률행위다. 이 법률행위에는 메인이 뭐다? 의사표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메인으로 하는 법률 요건,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죠? 예. 암기할 때도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법률행위다. 즉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자, 이 법률행위가 되려면 뭐가 필수적이다?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매우 중요한 구성 성분이긴 하지만 의사표시와 동일한 건 아닙니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부품이고 법률행위는 본체죠. 본체. 완성된 본체.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예컨대 컴퓨터에 CPU가 중요하다고 해서 컴퓨터 CPU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게 컴퓨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전체 모니터, 여기에 하드디스크, 램, 다 끼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구성 성분이라고 본다면, 의사표시는 CPU와 램이나 비디오 카드 이런 것쯤 되겠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있는 게 이제 컴퓨터가 이제 법률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준법률행위하고 구별은, 준법률행위는 뭐예요? 내가 의욕하는 지향점이 있는 의욕, 욕망, 이거는 의사표시하고 같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건 뭐다? 효과가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 규정돼 있다. 법률행위는 사람의 행위 중에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요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향점이 있는 의욕을 한다는 거는 의사표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막 원해, 이걸 하고 싶어, 이건 똑같은데 효과는 그냥 법에 써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리 써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최고가 나와요. 이게 갑이 토지에 대해서 대리권이 없이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을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리권도 안 얻고 엉뚱한 사람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무권대리예요, 이런 사람.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내미가 이런 사고 친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럴 때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들이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대. 그럼 아버지한테 전화하겠죠. 그죠? 당신 아들이 당신 대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한테 팔아먹었는데 이거 아들내미의 행동을 이거 오케이 할 겁니까? 아니면은 나 몰라라 할 겁니까? 고르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답을 빨리 달라고. 그죠? 그걸 최고라고 부릅니다. 최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이 행위에 대한 본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최고. 그럴 때 그렇죠?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 답이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답이 없으면 자, 일주일 내에 아무 답 없으면 그냥 오케이 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화 뚝 끊었어요. 자, 일주일 내에 아무 답이 없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아무 답이 없어. 근데 전화하는 나는 전화 없으면 오케이 한 걸로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그러면 내가 의혹한 건 뭐예요? 내가 의혹하는 효과는 오케이잖아, 오케이. 근데 법에는 뭐라고 써 있다? 노라고 써 있어요, 노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백날 얘기했어도 법률 규정대로 노가 됩니다. 추인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추인을 거절한 걸로 와요. 거절한 걸로. 내가 의혹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래서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법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법률행위는 뭐가 메인이다? 의사표시가 메인이다. 자, 법률행위 종류 그러면 자, 의사표시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의사표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단독행위는 뭐예요? 혼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의사표시자 혼자 하면 뭐가 완성된다? 법률행위가 완성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단독행위니까 혼자 의사표시하면 그냥 법률 요건이 완성이 돼요. 계약은 혼자 하면 안 돼요.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립되는 당사자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합동행위는 이것도 2명 이상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러 명이. 근데 그거 인적인 차원에서는 계약이나 합동행위나 여러 명이 필요하는 건 똑같은데 계약과 합동행위가 다른 점은 계약은 당사자가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돼 있어야 됩니다. 대립. 근데 합동행위는 당사자가 이렇게 있으면 의사표시가 다 한 방향이에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똑같고 방향은 한 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만. 자, 단독행위는 행위자 한 명만, 그죠?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요건이 완성. 이렇게 됩니다. 이런 법률 행위를 해요. 그죠? 요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 그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그죠?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혼자 떠들면 취소가 돼요. 철회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 행위를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겁니다. 법률 효과 발생 전, 법률 효과 발생 저지. 이게 철회예요. 이 취소는 법률 효과 발생 후 소급적 소멸 이거예요. 이거 달라요. 동의, 추인, 해제. 추인은 뭐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나중에 오케이 해주는 거 이게 추인이고, 해제 이건 뭐예요? 어떤 해제 사유가 있을 때 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채무 면제, 빚 있는 거 탕감해 주는 거죠. 상계, 서로 까는 겁니다. 내도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준 거 있고 나도 100만 원 빌린 게 있다. 이럴 때 각자 동일한 액수에서 까는 거죠. 서로 주고받은 거 뭐 받았다 치고 그냥 다 없애는 겁니다. 이게 상계예요. 이런 것들은 혼자 의사표시하면 바로 법률 행위가 딱 이제 다 완성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단독행위니까. 그죠? 상대방은 다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거는 떠들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겨요. 누가 안 들어도. 유언 이런 거죠. 유언. 그죠? 혼자 떠들지 뭐 누가 들을 사람 뭐 전제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이것도 단독행위라고 보고, 소유권의 포기 이것도 그냥 단독행위예요. 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예요. 재단법인 설립자의 단독행위고, 합동행위라는 거 아까 나왔었죠. 이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예요. 사단법인은 인간의 인간의 구성체예요. 인간의 구성체.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체가 사단이고 돈의 구성체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그냥 돈 내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재단법인 설립자.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게 돈만 모여 있으면 되고, 일단 재단은. 사단은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모였냐? 목적이 중요하겠죠. 돈 벌기 위해서 모였다.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리 목적 사단법인, 이게 주식회사예요. 근데 예컨대 뭐 자연보호 활동 뭐 이런 걸 위해서 모일 수도 있죠. 그죠?
친목 활동 요걸 위해서 모일 수도 있고, 그거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부르죠. 비영리 법인. 그죠? 요런 비영리 법인이 민법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자, 단독행위는 혼자 의사표시하면은 법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혼자 떠들면 됩니다. 그럼 바로 법률 효과가 생겨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요.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 조건과 기한이라는 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뭐든 간에 조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기초로 해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좌우시키는 건데, 기한은 장래 확실한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 조건을 붙였다. 뭔가 혹을 하나 붙인 거예요. 근데 단독행위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떠들면 효과가 생겨요. 그거를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불안하죠? 단독행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죠? 예컨대 쌍무 계약 같은, 거래 계약 같은 거는 내가 노하면은 내 이익을 뭐 보장받기 위해서 협상이라도 되겠는데, 단독행위는 이 사람이 혼자 떠들면 상대방은 그냥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기한이라고 붙이는 것도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는 못합니다. 단독행위는 안 그래도 상대방이 불안한 지위인데 거기다가 상대방의 지위를 더 불안하게 하는 조건과 기한을 붙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상대방이 난 조건 기한 붙이는 거 상관없어 이러면 단독행위에도 붙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계약이라는 건 두 개의 대립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서로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아다리가 맞아야 돼요. 합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해야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알죠?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이 충족이 돼야 법률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법률 요건도 이제 법에 써 있을 거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도 다 써 있어요. 법에. 우리가 다 배우는 겁니다. 요건은 뭐고, 그에 따른 효과는 뭐고, 그죠? 이걸 다 하나씩 다 배웁니다. 자, 계약이 계약법이라고 부르는데, 전형 계약들이 있어요. 증여자가 상대방 수증자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게 증여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매매, 돈 주고 파는 겁니다. 돈 주고 파는 거. 교환,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거예요. 이게 교환. 임대차, 돈 받고 물건 빌려주는 겁니다. 그죠? 월세 받고 물건 빌려주는 거.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물건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건 이자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사용대차,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사용대차예요. 자, 물건을 돈 받고 빌려준다, 공짜로 빌려준다, 돈을 빌려준다. 다르죠? 자, 고용, 돈 받고 일해주는 겁니다. 이게 고용이에요. 명령 받는 관계예요. 고용은 내가 돈 받고 일해주는데 명령을 받아서 일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시를 받아서 일해주는 관계. 자, 위임은 돈 받고 일을 해주는데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에요. 위임은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다. 일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주면 된다. 대부분은 전문가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예컨대 나중에 뭐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무실에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땅을 좀 구해서 이렇게 매매까지 좀 해달라. 이렇게 위임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한테 보통 하고. 도급, 돈 받고 일해주는 건 똑같은데 이거 다 돈 받고 일해주는 겁니다. 돈 받고 일해주는데 물론 이 위임은 돈의 지급이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자, 요거는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 요거는 대부분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시 복종 관계는 없고, 도급은 일의 완성만 부탁하는 거예요. 일의 완성. 아예 지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요 매뉴얼을 딱 보여주고 요대로 딱 언제까지 완성해 주세요. 보통 집 지을 때 이거 하죠? 요겁니다. 임치 물건 보관이에요. 현상 광고, 돈 걸어놓고 언제까지 개 찾아주면 얼마 줍니다. 이거예요. 그게 현상 광고. 조합,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동업체 구성하는 것. 종신정기금, 죽을 때까지 매달 돈 주겠다고 계약하는 것. 화해, 서로 양보해서 분쟁 끝내는 거. 여행은 다 아시죠? 돈 주고 일정 용역을 제공받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전형계약 이렇게 불러요. 유명계약, 전형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저 중에 매매죠, 매매. 자, 합동행위란 서로 대립하지 않는, 그죠? 공동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평행적, 그죠? 평행적, 구심적으로 하나에 이렇게 뭉친다는 얘기예요. 구심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성립행위가 그래요. 자, 이 법률행위에는 뭐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만 써놓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법률행위를 이렇게 보면은 법률행위라는 게 뭡니까? 의사표시가 필수적인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자, 그걸 놓고 보니까 채권행위라는 게 있고 물권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있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선행하고요. 이게 후행합니다.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만 할 수도 있고 요거만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만 할 수도 있고 요거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합니다. 그럴 때 이 채권행위라는 것은 서로 간에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 자, 채권이라는 건 뭐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한테 뭘 주고 누구는 누구한테 뭘 주고 요 관계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급부를 이행해야 되죠. 주머니에 주고 넣고 빼고 이런 이행관계. 요거에 따라 발생한 급부 요 관계, 형성관계를 실제로 이행하는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요 물권행위라는 게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이에요. 이행하는 단계. 요거는 그런 급부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요 형성된 급부관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물권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얘기가 말이 되네요. 그죠? 이행의 문제가 요거는 이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뭐예요? 요거 자체가 이행인데 이 후속타로 뭔가 남는 게 없어요. 이미 끝난 거지. 요거 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가 실제로 그 계약에 따라서 뭔가 이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물권행위는 뭐예요? 채권행위에 따라서 이제 뭔가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딱 정해놨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행하는 겁니다. 돈 보내주고 뭐 등기 넘겨주고 이런 절차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끝났어. 그럼 더 이상 할 거 없죠 뭐. 그죠?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안 남는다는 그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 이행을 마무리 짓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 다 끝났어요. 그럼 손 털고 악수하고 안녕 빠이빠이지. 더 이상 만날 일 없지 뭐. 그죠? 그 얘기예요. 준물권행위는 의미만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자 예컨대 채권 양도 같은 게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 한 50만 원 빌립니다. 그러면서 야 담보 내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준 채권이 있어. 이걸 내가 너한테 넘길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해요. 자, 넘길게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채권을 양도하겠다. 내가 얘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채권 뭐 인수계약서 뭐 양도계약서 쓰겠죠. 요게 채권행위고 실제로 내가 양도하는 행위랍니다. 양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받을 거 있지? 그거 나 말고 길동이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 이행관계. 요거를 준물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채권을 이행하는 거. 채권을 마무리 짓는 이행하는 마무리 단계. 요거 이행관계. 요거를 준물권행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냥 의미만 대강 알으시면 돼요. 요식행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느냐 아니냐 뭐 이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고 출연행위 재산적 출연, 재산적 객출 이게 있는지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출연행위. 예컨대 매매 같은 건 둘 다 재산적 객출이 있으니까 출연행위 맞아요. 그죠? 근데 비출연행위는 재산의 감소가 없는 겁니다. 재산의 감소가 없는 거. 독립행위, 보조행위 읽어보시고 중요하지 않고 주댕행위 및 동댕행위 한번 읽어보시고 생전행위, 사후행위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법률행위 요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는 보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읽어는 보시되 예컨대 3회독, 4회독 할 때는 넘어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완전히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이 필요하다. 법률행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법에 맞추어진 요건을 딱 맞추기 위해서는 그의 어떤 틀이 있겠죠. 틀. 그죠? 일반적인 틀이 있습니다. 요 틀은 무조건 맞추고 가야 이게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성립요건이라는 게 만일에 없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부존재라고 불러요.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 이런 거.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 그죠? 부존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 성립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성립요건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성립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유효를 따지기 이전에 유효는 일단 성립은 했는데 왁구는 짜졌는데 내용이 틀려먹었다는 거고, 부존재라는 건 아예 왁구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건 부존재, 저거 유무효를 따지기 이전 문제입니다. 성립요건이 없다. 그러면 부존재라고 불러요. 자, 만일에 이게 오케이예요. 성립요건이 있어. 그러면 뭘 따져봐야 되느냐? 유효요건을 따져봅니다. 유효요건을 따져요. 그래서 유효요건이 모두 갖춰졌다. 그러면 이게 효력 발생입니다. 그죠? 효력 발생. 만일에 이게 유효요건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 유효요건이 다 있어요. 그래서 효력 발생했어. 그러면 영원히 끝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영원히 아니고 끝까지 하자가 없느냐 하자가 있느냐 가지고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티끌도 없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유효하면 되고, 하자가 있다. 하자가. 그러면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성립요건이 없다. 부존재. 자, 성립요건은 있어. 그럼 유효요건 검토해요. 유효요건이 있어. 그럼 효력 발생. 유효요건이 없어. 무효. 자, 유효요건이 있어서 효력 발생했어요. 그럼 하자가 전혀 없어. 그럼 끝까지 효력 계속 발생하면 되고, 정상적으로. 자, 효력 발생했는데 뭔가 하자가 있었어. 그럼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일반적인 성립요건,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거 세 가지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성립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왁구예요, 왁구. 그러니까 기본적인 왁구, 틀, 그죠? 당사자, 사람하고, 나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개야. 그럼 내가 얘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겁니다. 야, 네 개밥그릇 나한테 팔아. 10,000원에. 멍! 그런다고 이게 승낙이겠냐고요. 그런 거는 성립요건이 없는 거예요. 특별 성립요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반 성립요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효력요건은 이 각각의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 하나하나씩 효력요건이 다 있어요. 자,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의사무능력자. 사리 판단을 못해. 그럼 무효예요. 무효. 사리 판단을 못해. 그럼 무효. 제한능력자. 이 사람은 사리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법률 행위의 효과를 감수할 수 있는 판단. 요 행위를 하면 요 법률 효과는 뭐고, 그러면 내가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지, 요거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사람의 행위 능력을 좀 제한시키는 거, 행위를 좀 제한시키는 거, 요 사람들은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는 아닙니다. 의사무능력, 아예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애는 무효지만, 자,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일단 효력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이렇게 되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시험에서는 요거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시험이 매우 많이 나고 판례 굉장히 잘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요게 일반적인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효력 요건. 자, 이 권리 능력 보충이 있는데 권리 능력이라는 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OX일 뿐입니다. OX. 뭔가 판단이 필요하고 한 게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인 태어나서 지금 어제 태어난 갓난 애기다. 그래도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OX니까 자연인이면 무조건 돼요. 그죠? OX니까. 자, 의사 능력은 OX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사리 분별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요게 있어야 됩니다. 사리 판단 능력. 근데 이 사리 판단 능력이 무슨 법률 행위에 대한 사리 판단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보단 낮은 상태를 말해요. 자, 이런 경우는 한 6, 7세 정도가 되면 의사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 4, 5세 정도면 의사 능력도 없다 보고 그냥 법률적으로는 그냥 동물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고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7, 8세 이 정도 넘어가기 시작해야 의사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사리 분별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죠? 그런 다음에 만 19세까지는 사리 분별은 할 수 있으나 이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거를 감수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렵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로 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술 취한 이거 나오는데 술이 몹시 취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다. 왜 우리가 가끔 나오잖아요. 음주한 다음에 하면은 왜 봐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의사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형법에서도 책임을 겸강시키거든요. 다만 표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그거를 일부러 유도한 사람은 스스로 유발한 사람에게는 감경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제한 규정이 있긴 합니다. 제한 규정이 있긴 해요. 그게 반드시 필름을 끊겨야만 그러냐? 필름 끊긴 거하고는 완벽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지법상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절대 농지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이건데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싹 사버리면 논밭값 확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농민과 농업법인만 이 절대 농지는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농지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는 그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와야 등기가 됩니다. 자,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그러면은 효력 요건이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래요. 그 얘기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법률행위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